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꿈이 뭐예요? 꿈이 일단. 꿈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또 나의 직업. 직업은 어떤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시죠. 수업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저학년일수록 수업 외에 생활 속에서 지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고 있다고? 네. 얘 왜 바닥에 이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네, 저를 당겨가지고 내가 걸렸어. 막 안았어? 얘기 힘이 엄청 나구나 너. 아니 여기서 그 예수님 많이 아팠어요. 야, 그 대신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마. 아니 제가 아프게 안 했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숨 쉬어봐.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이며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 됐어, 그럼 수업하자. 아이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쫙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기 이미 멀리까지 뛰어가는 애한테는 얘들아 뛰면 안 돼 라고 소리 질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면 사실은 아동학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한두 명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지속된다면 이제 이제 그 사람 그런 일을 겪는 교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견디기 힘든 거죠. 교사의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가정이나 그런 보호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부에서는 알기도 힘들고 누가 개입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알면 얼른 신고를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절차들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란 이름 앞에 손발이 묶인 교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거 걸면 다 걸리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계기가 되고, 이제 오히려 학교에 상대로 하는 갑질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쩍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를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안 들어주면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직을 떠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편을 놓은 김한수 선생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직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주변 동료, 선생님, 친구들, 가족 다 얘기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네가 맞았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다 사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한 12년은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공부시키는 거를 해야 돼서 못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 친구와 이제
교사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반 애들은 그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식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얘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님 그랬는데 이제 싸가지 야 이렇게.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집에서 왜 아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왜 일을 찾아자고요? 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 앞에서 지금 웃어가 쓰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 아이가 대단히 아픈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아이들 통해서 들었더니 학원도 다 갔고. 다행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고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조심해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지? 그냥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땡 꼴뚜기 연기하지 않아 또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아 이거는 교사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보다 더 약간 교직을 떠나서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잊지 못해 언젠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5년차 초등교사 이지훈 선생님도 올봄 교편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 교직의 모든 곳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도 1년 전에는 제가 출퇴근했던 곳인데 조금 아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장소 같아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친근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 들어가자. 이제 3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맙다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준비해서 준 건데 우리들을 항상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리고 싶은 선물을 제주도 티켓을 줬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교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전화 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이라도 공감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성했겠구나. 근데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 친구랑 이제 놀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로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엄청 당황스럽고 내가 범죄자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선생님이 케어 잘 못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기만 울려도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화 보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전화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고 내년에도 또 같은 학교니까 또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신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준비해 서게 된 교단이지만 불안에서 해방된 지금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게 법적으로 뭐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계속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 49일 동안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폭염과 폭우 속에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묻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존 가능해야 합니다. 교실 구성원 모두가 존중될 때 교육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추정 60분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입법 과정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세상을 그리고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일 년 전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화재진압대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사망 이후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우리 소방관 순직하신 분들이 옥조 근정 훈장을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분들한테 주는 그런 훈장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두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되기를 꿈꿨다는 고 성공일 소방교. 수차례 도전 끝에 어렵게 이뤄낸 꿈이었습니다. 공길이가 이제 병원으로 좀 이송 중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가족들이 다 그랬죠. 그냥 조금 어디 이제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70대 노부부가 살던 한 목조주택에서 발생한 불. 다른 대원이 화재 진압을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를 구해달라는 할머니의 호소에 홀로 진입한 성공일 대원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차출 등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스물아홉 젊은 소방관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일 성공일 소방교회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문경 화재 이후 새로 들어선 2개의 비석, 고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 성공일 소방관이 있습니다. 유가족은 물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면 들어올 것 같잖아. 우리 애기가 나 근데까지 한 번도 떨어져서 3번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하고 내가. 이게 제일 오래된 거요. 이게 살아서 영웅이 돼야지. 그치, 내 말이에요. 살아서 영웅이 돼야지. 살아서 영웅이 되고 저도 자랑스럽게 다녀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에게 고 성공일 소방교의 순직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게 참 구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동기지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관 3명이 오늘 낮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살의 젊은 소방관은 불이 난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20대 소방관이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계속 불을 끄다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청년 소방관 2명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최근 13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59명.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임용 5년차 이하의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뽑혀나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안 뽑고요. 어느 정권이 들었으면 왕창 뽑아주고요. 그럼 왕창 뽑아주는 그 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신입입니다. 그러면은 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신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도 경험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데 근무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비번자들도 근무 보강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혼이 발생하면은 추가적인 대원을 다른 근무팀에서 보강을 받는데 이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역대로 가면은 휴가자나 교육자가 발생할 때는 2인 출동하는 소방본부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역에서. 실제로는 어떨까?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한 119 안전센터. 낡은 장비며 부족한 인력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인원이야 많으면 많아도 좋은데 원래 그 기관은 포함 4인 체제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렇게 유지하기 어렵고 보통 3인 체제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한 명에 8인 지나는 건 중요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아닌 최소 인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대원들. 이날 당번팀의 펌프차 출동 인원은 센터장 포함 3명입니다. 연가 등으로 2명이 결원인 상황. 119 안전센터엔 보통 펌프차와 구급차, 물탱크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필수인 펌프차는 운전 1명에 화재 진압 대원까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소규모 센터에선 3명이 출동하는 일도 있다는 것. 결원이 발생했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되면 2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대규모 인력 총을하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동안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딛고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자리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도 부족해서 불꽃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연이은 순직의 일선 직원은 분노합니다. 현장 대원은 죽어야만 진급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관들 생존의 문제입니다. 1년 새 4분이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인력도 채워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원이 없어요.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을 목표로 했던 소방공무원.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방관 충원을 했는데 소방서가 많이 생겼어요. 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되죠. 조직이 늘어났는데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구급대원들, 또 진압대원들, 구조대원들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소방을 잘 모르는, 이쪽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소방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면 불 끄는 데 아니에요? 네. 업무가 불 끄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불산 노출 작업, 불산이라는 것은 화학물질이고요. 화학물질은 담당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예방, 대비, 대응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아직 철거를 안 했나 보죠? 예, 저희도 네.
아, 여기구나. 이곳 상가 건물 1층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쿠안 씨. 그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아파트 외벽 시공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쿠안 씨는 25층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했습니다. 여러 겹의 추락 방지 그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갱폼 안에서 작업을 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 2명이 이 해체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추락하면서 그 갱폼 안에서 같이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아파트 외벽을 만들 때 쓰는 철제 거푸집 갱폼. 갱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정한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크레인에 갱폼을 고정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안전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작업 공정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일단 선작업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은 매달려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제대로 크레인에 걸려 있다. 이제 작업해도 된다. 뭐 이런 상호 간에 이런 신호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크레인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아파트 10층 공사 현장. 갱폼 작업의 안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2톤 넘는 거푸집 무게를 지탱하는 볼트도 대부분 풀려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 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추락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푸집은 크레인과 결합하기 전엔 부품 해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인양 중인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해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공정. 이 단계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작업이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갱폼 작업하는 사람들, 콘크리트 붓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죠. 그게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하죠. 힘드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쿠안 씨의 아내 레티화 씨는 원청의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Hai đứa hai chị em ăn cơm thôi à? Con thi được mấy điểm? Em được 8 điểm. Em thi được 8 điểm à? Con nhớ mẹ. Nói to lên. Con nhớ mẹ.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지만 회사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생각입니다. Em nói là đi sang theo công việc của ba thôi. Chứ còn không nói. Chưa nói là ba mất. Chắc mai mốt sau này về rồi em sẽ nói. 레티화 씨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Dạ, lúc anh ấy còn sống thì anh ấy có nói với em là anh ấy cột sắt, dạ, là làm ở dưới, nhưng mà cái lúc mà chồng em mất thì rơi cái độ cao như vậy. Em nghe cái bạn đó, cái bạn làm chung tổ với chồng em có nói là hôm đó là không phải công việc của anh, cái trong tổ đó hình như có nghỉ mấy người, xong rồi họ mới kêu chồng em ấy là làm cái công việc đó, xong rồi anh đó nói là chồng của lúc đầu chồng em sợ độ cao tại vì không có làm quen, anh ấy sợ rồi anh ấy đi vào, xong rồi cái người quản lý là cũng lại quát nói là hôm nay phải làm cái đó, cho nên lúc chồng em ra thì vừa ấy, lúc chồng em ra thì vừa khoảng tầm 10 phút là vừa té luôn. Đó, em thấy cái bạn trong tổ đó nó kể lại với em gái. 쿠안 씨가 갱폼 작업에 갑자기 투입됐다는 레티화 씨의 말은 사실일까? 레티화 씨의 주장에 대해 원청인 건설 회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원청 회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산업 현장. 이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 이곳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건 집어넣고 나와서 누르면 꽝 하는데 갑자기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가지고서 들어가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손 중요합니다. 맞죠? 손가락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일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빨리빨리 하는 문제.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들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Я где работала, где было небезопасно, я оттуда уволилас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пахло антикоррозийной жидкостью. Изначально меня не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там вот такой сильный запах. Я сама приносила маску, обычную маску одевала, а специальную маску мне не давали. 주먹을 잘 쥐지 못하는 한 남성.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굽혀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쌓여있는 합판이 손을 덮쳤다고 합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영구 장애가 생겼습니다. 산재 처리는 받았을까? Wala po eh. Wala po. Yun lang po 70%. Wala po siguro kasi sa case ni Edward, yung kasama ko dyan, nasugat dito eh. Kung ilang stitches yung ano niya. Eh, hindi naman siya binigyan. Pinag-absent lang siya ng ewan ko kung mga 3 days, 4 days, nag-aroon na siya. Eh, ilang stitches yung nahiwa sa kanya. 부상을 당한 후 그는 다른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Naatrasan nung amo ko yung conveyor, naatrasan ng chiketsa, tumama sa likod ko. Kasi nakatalikod ako, nagpre-press machine ako. Tumama na lang yung conveyor sa likod ko. Hindi ko alam.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 센터를 운영해온 우삼열 소장.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피해의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책임의 무게가 덜한 이주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쿠안 씨가 사망했던 아파트 건설 현장. 레티화 씨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쿠안 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겁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산업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수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장치들은 없는 상태가 더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현장의 위험은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노동권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는 말은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도 똑같은 위험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떤 생명 안전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상무 씨는 경비실 옆 좁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식탁을 올리고 의자를 의자에 두고 반찬 내려놓고
전에는 경비실에서 식사를 했지만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바깥에 작업하고 나왔다가 들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잠자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잠잘 수 있는 휴식 공간.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밥 먹는데 인터폰하고. 엄밀히 말해 그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잘 땐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사돈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경비원을 찾습니다. 그러니 제때 끼니를 챙긴다는 것도 힘듭니다. 경비 반장님들만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 있다기에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관계는 여가 식사. 그런데 우리 식사 생활 여기서 하면 최고 나은 거예요. 딴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못해요. 지금 조그맣게 뭐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만 지금 반장 갈면 여가 교대하면서 자거든요. 이제 우리 숙소는 여기가 숙소인데. 그나마 맘 편히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집이라 저 성면이에요. 성면 이게 다 성면이에요. 성면. 네. 여기서 막았잖아요. 우리 먹는 데만 막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막아놨다고. 네. 비닐로 대충 막아놓은 천장. 조금만 건드려도 성면가루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바람 묻지 말고 있어요. 알죠. 다 알고 있지. 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뭐 옛날에 집진 거라 열악해가지고 도저히 뭐 안 돼요. 고단했던 경비원들의 하루도 어느새 저물었습니다. 보통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경비원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경비실 옆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경비원 박춘남 씨. 변기와 의자 위에 널빤지를 걸쳐 놓으면 그만의 간이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가끔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2시나 1시 새벽 1시에 올라가면 밑에서 떠들고 있다. 중지하고 그런 날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음료수를 줘도 어떤 분들은 참 유통기간 넘어간 거 저는 그러면 이게 사람 모습이구나 하고는 그냥 체념해버리죠. 그에게도 화려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뼘의 여유도 없는 이 공간이 유일한 휴식처가 됐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대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24시간 체류를 하다 보니 반드시 이제 야간 근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야간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취침을 할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경비 초소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근대적인 근무 형태인 거죠. 그리고 24시간이 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뭐 보통 한 8시간에서 아니면 한 10시간까지 휴게 시간으로 부여해서 무임금으로 이제 사업장에 체류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노동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실 경비법 위반 문제나 직자 감질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걔네들 아무 데나 시급대서 들어와요. 지 맘에 해줘. 깡패오가니 근무자도 안 해. 주민이야 그냥. 관계자 외 근무자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 경고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여기 경비 A반 3명, B반 3명, 6명인데 갑질을 해요. 커피 끓여먹고 덥다고 에어컨 리모컨 달라는 거야. 바로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주전에는 이제 에어컨 바람도 싫고 선풍기 바람도 싫다. 내 몸에 안 맞는다.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을 바로 안 줬다고.
에어컨을 바로 켜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죽여버리냐 이거 뒷모습 잡아야 돼. 이거 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던진 거예요, 그죠? 냉장고에 이게 들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맞으라고. 이렇게 피해버리고 의자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굉장히 위압감 느끼셨겠네요. 아이고 그 의자 맞았다면 어린이 다리지 망가지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해하신 분이 혹시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맞아요. 저기 가네 어디요? 저 골반 저기 가잖아. 저기 가잖아. 저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놈. 주민이니까. 우린 입주민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KBS 시사집기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죠. 최근에 그분하고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으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해서 좀 여쭤보려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참 밥처먹 빨리 더럽게 없네. 나 20년을 여기 살면서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네. 참. 경비 개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 이런 개 같은 경우 처음 당하네 진짜.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반응합니다. 아니 더워가지고 잠깐 돌아가서 에어컨만 좀 쓰라고 해요. 에어컨 좀 틀라고 해요. 3번을 좋게 얘기했는데 안 틀더라고요. 사장님한테는 기분 좋게 써요, 나쁘게 써요. 정식실에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좀 덜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언성만 높이고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 한 거예요 그냥. 언제고 시비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상황.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 아슬아슬한 긴장이 이어집니다. 경비실 근처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죠 뭐. 무조건 경찰 부르고 경찰차 부르고.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불안해요. 지금 여차하면 또 나한테 해코질까봐 내가 그래서는. 저희가 만난 경비원들입니다. 올해 68세 전직 공무원, 73세 전직 대기업 부장, 70세 군 장교 출신의 전직 대학 강사.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동료였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든 그들에게 남은 건 힘겹고 불안한 일자리뿐입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또 자르기 쉬운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 대민 업무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민원실의 하루를 관찰해봤습니다.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는 최근 5년간 50% 증원됐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4배 증가해 1인당 업무량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용을 안 해요. 제가 구청으로 갖다 주면은 구청은 바로 그냥 바로 해주세요. 그래 바로 구청으로. 예? 네? 이번 주 900까지.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네,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알아봐 주라. 네? 네. 뭐 욕설보다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일이 뭐냐 좀 이현식 말 좀 그런 거.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긴 하죠.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상태가 위험 수준이라는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구요? 아니 구청들 말이야. 올해 특별히 들어네. 아니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바빠도 해줘야지. 바빠도.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야 도대체 나 진짜 궁금하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일을 찾고 싶다고요. 정말 민원이 상대하는 게 상상 초월로 생각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속 중이고 악몽도 꾸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곳인데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악성 민원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요, 담배를. 하지만 공무원법에 의해 친절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해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욕설을 일삼는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모욕적인 발언 일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루에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막상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도 그냥 항상 그냥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생겼고 안 사오려 하죠. 무조건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뭐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 얘기하지만 내가 적극 해본들 도라는 건 내한테 피해받겠거든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이후 안전사각지대로 불리는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저보고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셨는데 초창기는 엄청 많았거든요. 없다가 생겨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예산상의 문제로 일선 주민센터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해서 흉기를 들고 오신다거나 하시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외모부품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직원분들의 해감하게 실행했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안전 가림막이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구비한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는 건 줄어드셨어요. 아니면 짧게 끝나고 가시거나.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전화로 여기서 한 3-40분 풀고 가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제 전화로 1시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앞에서 직접적으로 위협 가해지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게 있던 어떤 벽 뚫고 퓨처로 그냥 바로 직행이거든요. 이 안으로 그냥 막 다 들어오거든요. 승주인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이쪽 뭐 있으나 마나요. 저 구멍 있다 싶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들어가버려.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 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행정 서비스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정부 조직들이 이 행정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 고질 민원 또는 악성 민원이 이게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공무원 인권의 침해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이런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 강제력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 발생 시에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을 강화하고 민원처리법 4조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조직 자체의 인식 개선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시작한 공직이지만 비합리적인 악성 민원 앞에서 그 사명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무원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 방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무도 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